자, 이 문제는 건축물 안에 미술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미술이 건축의 일부로서 표현이 되느냐 아니면 건축으로부터 미술이 분리되게 되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건축으로부터 미술이 분리가 되는 이 시점으로부터 소위 얘기하는 사립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기존의 건축물 안에 표현되던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축물로부터 분리가 되고 소위 얘기하는 사립미술관이 탄생하면서 기존의 이 건축물을 사용하던 모든 계층의 사람들, 즉 귀족이나 왕족뿐만 아니라 평민, 그리고 심지어는 하인, 노예까지도 이 건축물 안에 있는 미술품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것이 건축물로부터 미술을 분리시키면서 사립미술관이 탄생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상류계층의 몇몇 사람들만이 미술품을 점유하는, 전용하는 그런 현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립미술관이 탄생이 미술품을 이 대중으로부터, 일반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미술의 어떤 이 박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결국 미술의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고립 문제, 미술의 공공성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17세기 사립미술관의 탄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립미술관이 탄생을 하면서 그 미술품을 보려고 몇몇 사람들만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미술품을 그린 화가도 있었지만 이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는 귀족, 왕족, 그리고 지식인들, 학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화가, 그림주인, 즉 귀족, 철학자, 종교인, 정치인들이 만나서 이 미술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미술품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높아지는 현대 미술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미술품들이 창고 안에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소위 그 선택된 그 몇몇 계층, 즉 어떤 귀족 계층이라든지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만이 미술품을 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미술품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즉 미술이 지식화되는 그 순간이 마련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미술의 지식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술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중으로부터 이격된 미술, 그리고 건축의 어떤 범위라고 하는 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미술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유로움을 갖고, 그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소위 얘기하는 파인 아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건축의 한계를 벗어난 미술의 자유로움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미술은 이 미술을 논의하는 포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술이 지식과 결합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미술품이 건축물로부터 떨어지면서 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미술품이 지식과 결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트레이드, 즉 화폐 가치로서의 어떤 미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 엘리트 계층의 미술 독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미술은 지식과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난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런 과정을 결국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다시 미술을 대중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립미술관 안에는 결국은 미술의 엘리트화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었고, 이 미술의 엘리트화를 통해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미술이 이격이 되는,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립미술관이 탄생된 그 시점쯤 해서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 전까지 왕족과 귀족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 왕으로부터 귀족을 거쳐서 일반 대중한테 넘어가면서 대중이 중심이 되는, 일반인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왕족 중심의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과 대중성을 요구하는 그런 그 일반인들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고, 때에 맞춰서 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그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기계 생산을 통해서 물품을 대량 생산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공급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사립미술관은 자연스럽게 공공미술관으로 바뀌게 되고, 미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보다 대중화된 그런 코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그 난해해졌던 미술 역시도 순수 미술 역시도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현대 미술을 어떻게 하면은 대중들한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친근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세계 그 각국의 소위 얘기하는 대영 제국의 어떤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그 전까지 아프리카나 유럽 중심의 그 국가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그 운영이 됐었는데 보다 확대된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영국의 대영 제국 건설을 통해 가지고 세계 각국의 식민지를 만들게 되고 그 식민지로부터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물, 동물, 식물, 그다음에 각 지역의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영국으로 도입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외에 있는 다양한 그런 문화 유적과 그런 동식물들 이런 것들을 영국으로 가져오게 되니까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된 결과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한 그런 건물이 필요하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이유로 해서 영국의 어떤 그 빅토리아 시대는 결국 대형 박물관과 같은 거대한 박물관이 대표적인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형 박물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은 대형 박물관 안에 사실은 대형 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이죠. 이 리딩 룸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박물관에서 연구된 그런 결과물들을 책으로 출간을 해가지고 이 같은 도서관에 넣는 그런 도서관의 형태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됨과 동시에 박물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그런 형식을 가졌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브리티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브리티시 뮤지엄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새로 개관함과 동시에 가운데 이 중정 부분을 이와 같이 바꾸는 그런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학습 그리고 교육의 장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은 대단히 어려운 장소고 난해한 장소고 쉽지 않은 장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박물관이 쉬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의 그 사이언스 뮤지엄에 가면은 이 과학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황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부분인데 옛날 옛적에 그 왕립학회를 영국에서 만들고 그 왕립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과학적인 어떤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유럽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발견된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와 같은 사이언스 뮤지엄을 통해 가지고 관람객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이언스 포럼에 참여한 사람들이 꼭 과학자만은 아니라는 거죠.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뭐 200년, 300년 전에 어떤 왕립학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그 과학자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팩트라고 하는 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 포럼의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3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킹 조지 3세라고 하는 사람은
매드니스 오브 킹 조지 3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어떤 정신병을 조금 앓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치료하는 과정도 좀 있었고 그 영화의 내용이 그거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지 3세라고 하는 왕은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과학을 이제 왕래파크에서 행했던 그런 과학적인 실험들, 이런 실험들을 위한 그런 과학 실험 도구들에는 컬렉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어떤 이 연역법적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그런 단계, 이런 것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한 어, 말 그대로 이제 과학을 이제 어떤 지원했던 그런 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지 3세가 가지고 있던 그런 다양한 과학 실험 도구들, 얘는 컬렉션 오브 사이언티픽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이언스 뮤지엄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있어요. 왕립학회를 비롯해서 주로 이제 사이언스 뮤지엄 많이 있죠. 거기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왕립학회를 조지 3세가 이제 승인을 해주는 그런 과정들, 성인 중심의 과학 포럼이라 만들어지는 것들. 여기서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윌리엄 허설, 그다음에 뭐 로버트 후크라든지 로버트 보일,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 최초의 과학 서적, 과학 그 학회지라고 할 수 있는 프리키피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중심이 된 과학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영국의 대표적인 과학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언스 뮤지엄의 관람객은 어린은 36%밖에 안 됩니다. 대다수, 즉 64%가 성인인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객은 65%가 어린이고 35%가 성인입니다. 자,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 관람객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과학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나 청소년 중심의 관람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박물관은 심화 학습과 현장 학습을 중요시하고 이를 어린이와 청소년한테 이제 오픈을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끔 부모를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인재 개발이 필요하고 이 인재 개발을 담당하는 사회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박물관, 과학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그 영국 왕립학회 전시 기획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어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놀이를 통해서 실험을 배우는 부분들, 그다음에 위대한 실험을 만든 위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교육이었는지, 즉 과학자의 천재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천재 교육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왕립학회의 소장품이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들을 살펴보는 그런 전시 기획을 했었습니다. 영국 왕립학회의 어떤 전시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는 과정을 진행했었고, 중요한 것은 박물관을 이제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 성인, 그리고 그 성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자녀의 어떤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세상에 관심을 갖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 교육과 세상 교육에 관심을 갖는 성인에 의한 자녀 교육,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쉬운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밖에서, 즉 외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물관과 작은 박물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큰 박물관을 짓기도 하고 작은 박물관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큰 박물관을 지었을 때 관람객들은 이 큰 박물관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지, 작은 박물관을 만들었을 때 관람객들은 과연 어떠한 태도로 작은 박물관을 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쉬운 박물관의 밖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박물관도 아니고 작은 박물관도 아닌 적절한 규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루브르 미술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루브르 미술관은 파리에 있는 정말 큰 미술관입니다. 자, 이 미술관의 전시 길이는 30km가 넘습니다. 자, 이 30km라고 하는 거리를 일반인들이 관람을 하면서 하루 만에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며칠에 나눠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루브르 미술관을 가는 관람객들은 지쳐서 보질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루브르 박물관에 오는 관람객들은 사람에 치여서 관람 행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박물관의 어떤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평면도가 국립중앙박물관의 평면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 보면은 여기 이제 검은색 도트로 된 것들이 이제 관람객들을 추적 조사를 해서 그 위치를 표시한 겁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상 1층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과 지상 3층으로 가는 사람들은 지상 1층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상 1층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이 이 박물관을 이제 들어가서 윙 오른쪽에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들어가서 윙 오른쪽에 있는 컬렉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식당을 가서 쉬다가 다시 집에 갑니다. 그 이유는 국립박물관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쉽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 포기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에 해당이 되겠죠.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상 1층만 보더라도 이미 지치게 되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동선 추적 조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관람객들의 동선을 이와 같이 추적 조사에서 나온 것들인데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여기서 끝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쪽 관람이 끝나고 나서 소수의 사람들이 다음번 그 반대편 윙을 관람하고 그 중에 또 소수가 지상 2층과 지상 3층을 특히 지상 3층 같은 경우는 거의 외국인 말고는 그러니까 이번에 방문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들이 주로 올라간 데가 지상 3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 봐야겠죠. 자, 거기 비해서 윤동주 문학관 같은 작은 박물관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윤동주 문학관에 가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물탱크 공간을 약간의 어떤 그 손을 대가지고 정말로 감동 어린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윤동주의 시상과 마찬가지로 윤동주 시인이 일제시대 때 어떤 그런 핍박받았던 그런 상황들, 감옥에서 감금돼 가지고 보냈던 그런 많은 시절들, 그 감옥에서 생각했던 그런 시상들, 이런 것들을 정말로 적절하게 감동을 주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동의 시간입니다. 이 감동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의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 박물관을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의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실망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많이 받았습니다. 즉, 큰 박물관을 지었을 때, 작은 박물관을 지었을 때 각각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규모를 통해 가지고 쉬운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람 피로와 관람 흥미 지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서로 상호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람 피로라고 하는 것을 줄이고 관람 흥미라고 하는 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적절한 규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쉬운 박물관 밖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도시와 박물관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식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는
박물관에게 관람객,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와 박물관이 어떠한 관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 그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와 박물관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가 거의 화학적 수준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지 박물관이 승리를 하는 것이고 도시가 승리를 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 뮤지엄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프랑크푸르트는 한 인구 65만밖에 안 된 그런 작은 도시인데 삶 속에 박물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물관이 이 도시의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수공예 박물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수공예 박물관에 덧붙여서 이와 같은 디귿자 모양의 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존에 있던 보행로가 지금 이렇게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이 보행로 중간에 박물관을 지음으로써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잠시 들를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박물관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 프랑크푸르트의 그 뮤지엄 스트리트라고 있는데 사실 이 라인 강변을 따라서 둘레 이어서 8개 이상이 최근에 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이 8개 이상의 박물관들이 이와 같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는 저희 관광객들은 쉽게 이 8개 박물관을 차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쉽게 마주치는 유럽의 어떤 뮤즘의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박물관과 도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도시에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즉, 다시 해서 학교나 기관, 교육기관, 학교 같은 교육기관, 혹은 연구소와 같은 그런 연구기관하고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한 그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교과서에서 피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지식을 얻는 그런 실질적인 경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교육과 어떻게 연동되는가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사이언스 뮤지엄 같은 경우도 에듀케이터라고 하는 그런 그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자가 이 박물관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와서 학생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언스 뮤지엄 바로 옆에 있는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 같은 경우도 스쿨스라고 하는 그런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티칭 리소스, 즉 어떤 가리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자료다든지 이런 에센셜 인포메이션을 이 사이트나 박물관으로부터 취득을 해서 학생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심 속에서 박물관은 도시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외관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 아시겠지만 이 공업도시, 쇠락한 공업도시로 알려진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만들어짐으로써 세계 각지에 있는 어떤 관광객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물관은 결국은 도시와 관계 맺기를 통해서 보다 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거는 도시에서 길을 걷다가 쉽게 만나는 박물관 프로그램으로 쉽게 만나는 박물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길거리 박물관을 저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것은 길을 걷다가 쉽게 우리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
상점에 들어가듯이 아주 쉽게 이 갤러리를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의 박물관 하면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 도로에서 박물관까지 한 3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박물관도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박물관에서 어떤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300m가 떨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 이 국립중앙박물관 과학관 같은 경우는 더욱이 아예 하천을 건너야 되는 다리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리를 건너서 일반인들이 이 도로를 걷다가 다리를 건너 가지고 이 박물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과천의 산꼭대기 미술관 동물원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주말에 동물원을 왔다가 잠시 들러가는 그런 장소로 전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유럽에 있는 박물관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뮤지엄이 위치한 이 지역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도로인데, 이 지역에 박물관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엑스비션 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엑스비션 로드에서 사람들은 사이언스 뮤지엄에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동시에 이 사이언스 뮤지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하나의 창문을 통해서 쇼 윈도우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창문을 통해 가지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얄 알버트, 그 바로 옆에는 로얄 알버트 앤 빅토리아 뮤지엄 같은 경우도 도로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접근이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맨체스터 뮤지엄 오브 사이언스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쉬울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람할 수 있게끔 큰 유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브리스톨에 있는 앳 브리스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Bring Science to Life라고 하는 슬로건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그만큼 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전면 창호를 사용해 가지고 안에 있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을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리트 갤러리 같은 경우도 뭐 아예 들어갈 필요도 없이 지나가면서 미술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스트리트 뮤지엄이 결국 도시를 얼마나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은 외관에 관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관한 얘기들입니다. 제가 같은 스트리트 뮤지엄들이 많이 이제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보는데, 여기 그 예술의 전당 하부가 다 지하 주차장이죠. 자, 이 지하 주차장을 과감히 바꿔가지고 이 예술전당을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옆에 양쪽에는 뮤지엄 샵하고 이 카페 예약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이 지역이 이와 같이 황폐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는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으로 탈바꿈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앞쪽이 거의 사람들이 안 지나가는, 이 건너편은 이제 카톨릭 의과대학 병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별로 안 지나가는 지역이 있는데, 이와 같이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여기 만들므로써 하나의 입구에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입구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안에 있는 액티비티를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도서관을 보다 친근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아예 도로 하부에 위치함으로써 너무너무 쉽게 이곳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었고, 국립현대미술관도 과천에 있는 본관에 이어서 서울관을 만듦으로써 현대미술을 같이 스트릿에서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길거리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길거리 미술관, 길거리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접근이 쉬운 박물관, 쇼윈도로 행사를 쉽게 알리는 박물관, 그리고 거리에서 풍요로운 도시를 쉽게 만드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박물관의 안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항상 새 박물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항상 새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을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유하고 있는 컬렉션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박물관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베를린에 있는 뉴 갤러리 미스 반델로 작품인데 이 작품이 그 당시 1960년대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것은 퍼머넌트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템퍼러리 컬렉션을 계속 바꿔가면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박물관은 항상 건물은 오래됐지만 박물관의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뀌는 새로운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평면도구, 이 가변형 벽체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비어있죠, 지금 현재. 런던에 있는 디자인 뮤지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테이트 모던 갤러리도 가운데 이 터빈홀 항상 비워놓고 거기에 여지 템포러리 컬렉션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예 비워놓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큰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지속적으로 바꿈으로써 런던에 있는 여기를 방문했던 런던에 있는 관람객들이 두 번, 세 번, 10번 넘게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나이가 들지만 전시는 항상 새롭게 이 시대의 사회상을 투영하면서 현재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더 쉽게 관람객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강한 자극이 필요한 신인류가 지금 현재의 인류라고 할 수 있죠. 항상 우리는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요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박물관은 이러한 자극을 오감으로 느끼면서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뉴 미디어가 적절한 역할을 하는 그런 박물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IT 디바이스의 발달, 보다 강한 자극이 필요한 신인류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법으로서는 새로운 전시 매체를 통해서 박물관을 리노베이션하는 그런 부분들. 전시 매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IT 기술의 발전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그 방향, 이 IT 기술의 발전 방향에 따라서 전시 컨텐츠가 전시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IT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관람객의 전시 이해에 대한 정도가 높아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지금 기획되고 있는 그런 이제 박물관의 위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은 뮤지엄 커터라고 하는 지역이 있을 정도로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박물관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에 방문하는 외부 이제 관광객들은 이 뮤지엄 커터에 가서 이 박물관들 순차적으로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의 박물관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반경 한 9km, 0.9, 한 1km 정도의 사람의 어떤 그 워킹 디스턴스가 가능한 그런 것인데 문제는 반경 0.7km네요. 그리고 이 중앙역으로부터 이 박물관이 한 9km, 1km 내에 있다고 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라인강을 따라서 뮤지엄 스트릿이 형성이 되어 있고 주변에 있는 박물관까지 합치면은 뭐 굉장히 많은 박물관이 한 지역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 강변을 따라서 박물관들이 이제 위치해 있고 워싱턴 DC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몰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 몰에는 물론 이제 이쪽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뭐 워싱턴 기념탑이 있고 뭐 중간에 내셔널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시설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몰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박물관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유니언 스테이션에서도 한 3km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여기에 도착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 박물관을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도 사실은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2.1km 정도 안에 있는 이제 반경 2.1km, 1.2km 내에 굉장히 많은 박물관이 몰려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을 이와 같이 한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점을 한 지역에 계속 모이다 보면 그 점들이 하나의 큰 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크고 강한 하나의 점, 박물관의 집중화를 말씀드리는 거고 박물관 지역 랜드마크가 되고 관련 박물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것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쉬운 박물관 이야기는 박물관을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박물관은 어린 관람객들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박물관은 쉬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쉽게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큰 박물관도 아니고 작은 박물관도 아닌 적절한 규모의 박물관을 통해서 관람 효과를 높이는 교육 효과를 높이는 그런 박물관이 되어야 되고 도시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물리적인 관계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박물관 그리고 프로그램도 연동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관람객과 도시 그리고 박물관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고 길거리 박물관을 통해서 접근성이 쉬운 박물관, 도시를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물관의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바꾸는 즉 기획전 중심의 박물관이 되어야 될 것이고 보다 강한 자극이 필요한 신인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새롭게 IT 기술을 통해서 발견되는 적용되는 그런 새로운 매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